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끝난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60대 남성분입니다. 본인을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시고 야근과 회의, 또 회식도 많은 환경에서 20년 가까이나 일해오셨다고 하셨죠. 일을 하실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일들이 끝나고 퇴직을 하신 뒤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하게 쉬려나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불안과 우울감이 끊이지 않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 생각보다 꽤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니까 막상 그때부터 피로감이 시작됐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잠이 계속 안 와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자마자 병이 바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끝난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버티고 버텨서 이제야 해방인가 했더니 몸이 아파서 다시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저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나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데 왜 아픈 거지? 이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끝난 뒤에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원리와 무너지는 자율신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자체가 병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우리 몸은 병의 발생을 지연시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아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은 아플 때가 아니야 라는 명령을 내려서 몸을 오히려 안 아프게 만들어요. 일시적으로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를 모두 짜내서 작동을 해서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서 일하거나 공부를 할 때 밤을 새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몸살 감기에 걸려보신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이죠. 스트레스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짜낼 에너지가 없고요. 그때부터 신경계는 통제력을 잃고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전에 대해 생리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두 가지 물질을 분비합니다.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뇌의 편도체라는 곳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동시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됩니다. 그리고 부신수질이라는 곳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요. 아드레날린의 주요 작용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근육으로 집중시킵니다. 산소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숨을 빠르게 쉬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위장 운동은 오히려 억제를 시켜서 생존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은 모두 차단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솔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신경계를 HPA축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다시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로 이어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면역 반응을 일시적으로 억제시켜서 또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감신경계와 함께 몸을 긴장시키는데요. 이렇게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오로지 생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존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모두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은 엄청난 집중력과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해서 다른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발생하고요. 또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해서 당 조절도 잘 안 되고요. 이게 뇌까지 작용할 수 있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위축되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생존에 필요한 시스템 외에 당장 생명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에너지가 가지 못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과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돼서 긴장이 풀리면 그때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고 있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몸이 이제 힘든 일이 끝났으니까 회복을 하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이미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주위에 이런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수험생이 막상 수능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부모님이나 가족들 간병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잘 버텼는데 막상 간병 생활이 끝나니까 증상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분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당시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뇌와 자율신경은 계속 손상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건 바로 적응된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맛있었다가 똑같은 걸 계속 먹다 보면 처음에 느껴졌던 맛이 점점 없어지지 않나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죠. 이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가 마비된 상태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신경계가 여기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자극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예방입니다. 이미 몸이 망가진 뒤에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치료도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마인드 세팅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자율신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없앨 수 있나요? 이 약 먹으면 며칠 안에 낫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 이미 틀렸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한국인 분들께서 더 드러나는 특징인데요. 자율신경의 회복은 어떤 드라마틱한 치료약이 있다기보다는 꾸준한 훈련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하는 근육 운동처럼 꾸준하게 단련을 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나를 하루아침에 낫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약을 찾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를 하나씩 적어도 3개월 이상 한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생활 습관이 아니고 왜 생활 리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율신경은 안정된 리듬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의 하루 일과 식사, 수면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신경계가 우리 몸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회복에 집중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노잼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반복이 자율신경 회복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식사도 불규칙하게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가장 나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폭식을 하는 것입니다. 카페인, 알코올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율신경이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하고요. 낮 동안에는 실내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적어도 10분 이상 햇빛을 쬐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멀리해서 빛을 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종목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운동은 잘만 활용하면 자율신경에서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자극 조절이 가능하고 반복성이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러닝, 수영과 같은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호흡과 동작을 연결한 운동입니다. 이런 생활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다 하는데도 낫지 않은 심한 자율신경 실조증일 경우는 자율신경을 진료하는 한의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율신경이 망가졌다는 것은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생긴 일일 거야 라고 치부한 결과이죠. 이젠 몸이 보내는 사소한 불균형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회복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율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끝난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긴장된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서 마치 부스터와 같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덕분에 잠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몸은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다는 듯 탈진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상하다, 왜 아프지? 라고 생각하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휴식을 미뤄온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일단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 회복은 빠른 치료보다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그리고 몸의 리듬을 되찾으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을 회복하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